네, 방송학 연구와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는 방송학회 산하에 있는 미래방송학 아젠다 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1차 세미나는 지난 봄철 정기학술대회 때 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진행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별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준호 회장님의 개회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한국방송학회 도준호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방송학 연구와 교육의 미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미래방송학 어젠다 위원회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미래방송학 어젠다 위원회는 제가 학회장 출마 시 선거 공약에 설치를 약속했던 조직으로 제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기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삶의 곁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과 미디어 영역에도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과 미디어학의 새로운 연구 아젠다 및 연구 방법론의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의 교육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송과 미디어 연구와 교육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연구와 교육의 내용은 현장과 동떨어지게 되며 효용성도 저하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미디어 영역의 연구 아젠다 발굴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범수 교수님이 미래방송학 아젠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여러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미래의 방송과 미디어 연구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방송학 아젠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양대학교 전범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의 전범수 교수입니다. 자, 좀 전에 도준호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제는 사실 굉장히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저희가 좀 본질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금년에 이제 저희가 좀 세미나를 이번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이 관심과 좀 열정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단기간에 좀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좀 계속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준호 회장님과 또 방송학회 사무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특별히 저희 외부 발제를 좀 부탁드려가지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좀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송학 부분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특히 영상 미디어, 특히 영상 콘텐츠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배재대학교 박성순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성순 교수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저희 특위위원님들 다 참여를 하시는데요. 이제 못 오신 세 분의 선생님들은 사전에 녹화된 그런 영상으로 대체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오신 분들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경대학교의 김무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변상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이창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장지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최미등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의 이민아 교수님, 그 다음에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이창구 박사님, 그 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진호 박사님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박성순 교수님께 일단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발제 시간은 2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럼 박성순 교수님께 일단 발제문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제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화면이 보이시죠? 교수님들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조금 급하게 이제 약간 준비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연구도 좀 하고, 제가 학부에서는 영상 쪽에 공부를 더 많이 했어서 이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체계화해서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한다는 생각은 제가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표하신 최미등 교수님, 이창준 교수님 발표문도 봤는데 사실은 좀 정교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 조금 제가 밑밥 아닌 밑밥을 깔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뭔가 정교하고 좀 체계화된 내용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 미디어 분야에서 영상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제가 이제 뒤에도 약간의 분석을 해놨지만 많은 학교에서 그 다양한 제작이라든지 영상에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실질적인 학생들의 니즈에 맞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학교에서 관련 실습 과목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들을 여기 또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또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요. 결국 어쨌든 미디어 환경 변화, 아까 우리 도준호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미디어 교육이 좀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교육의 필요성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방송학회 관련된 연구와 그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의 상위 대학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커리큘럼 등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거 되게 오래된 이제 뉴욕타임즈인가요? 어디 미국의 신문에 난 그림인데 이제 TV는 걔만 본다는 거죠,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개인 미디어를 하고 사실 지금은 이마저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디어에 대한 환경이 급격히 변화가 됐다. 특히나 이제 다 여기 어쨌든 학교에 또 계시거나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한 해 한 해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TV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고 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 향유하고 있는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서 우리도 어쨌든 전통적인 미디어 학과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학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디어를 가장 많이 영위하고 미디어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영상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다 사실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미디어의 발전이 사회의 큰 변화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화되고 있고, 뭐 그래서 저희가 항상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매스미디어, 그다음에 뭐 영화, TV 이런 것들에 대한 등장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미디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인터넷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미디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방송 쪽에 이제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요. IPTV라고 얘기할 정도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방점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논의가 사실은 좀 다른 논의가 있지만 이어져 왔었는데, 이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전혀 이제 방송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의, 그리고 뭔가 방점을 찍기 어려운 부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학생들마저도 이제 뭐 방송이 무엇인가, TV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보다는 그냥 나는 콘텐츠를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꾸 이야기했었던 논의들과는 또 다르게 이제 이 학생들이 느끼는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이제 저와도 좀 달라지고, 심지어는 뭐 저는 요번에 좀 약간 특이한 것이 지금 현재 3, 4학년 아이들과 1학년 아이들이 또 바라보는 게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1, 2년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저희가 좀 따라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서 조금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마 있으실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미디어 이용자들이 당연히 변하고요.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재개념화도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오래전부터 얘기한 이용자 세분화, 이용자 자율성 측면이 그렇고요. 결국 우리가 이 이용자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이용자들이 저희 학생들이 되고, 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는 방식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확장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미디어 수용자 연구, 이용자 연구 같은 경우 할 때 이걸 학생이라고 보지 않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미디어의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들이 이제 아예 괴리감 있는 다른 방향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이런 미디어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 커리큘럼 안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학과나 이런 것들이 뭐 미디어를 붙여서 이제 학과 이름이 바뀌었고, 예전에 신문방송학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초반에 바뀔 때는 조금 약간 너무 이 학문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우리 미디어 관련 학과가 된 것이고요. 지금도 보면 뭐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제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뭐 소셜미디어 스타 만들기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전문화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이제 이런 과목들이 있고, 저 자체도 뭐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교육하는 이제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디어와 언론학 혹은 뭐 엄밀한 학문적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외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지금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곳에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거고, 결국 이런 이용자 세분화, 이용자 자율성,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뭐 이창준 교수님도 그러셨고 최미등 교수님도 발표 자료를 보니까 뭔가 조금 더 기술적이고 혹은 조금 더 뭐 다양한 부분, 우리가 기존에 다달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압박 아닌 압박이 생기는 것들은 그들이 이제 이것들을 자꾸 이용하고 활용하고 관심이 많이 이제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가 급격하게 진짜 혁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교육 환경도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학문이라는 개념 안에서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디어 연구와 교육이 결국은 이용자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이제 미디어 친화적인 세대가 대학과 사회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터치하는 친구들인데 저희는 이제 터치를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이들이 원하는 교육 방식이나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방식이 어떤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성들이 있다. 영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사실은 강사 시절부터 영상 강의도 같이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드라마 한 편을 다 못 보더라고요. 60분짜리를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영상을 전공한다고 하는 친구들조차 이러니까 사실은 더 많이 그렇게 되겠죠. 드라마를 한 편 본다든지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가 아니라 유튜브를 이용한 압축적인 버전만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향유하는 방식들이 전혀 바뀌고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바로 떠올리는 영상 분야에까지도 영상 교육의 영역까지도 바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변화에서의 함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제기로 좀 들어가서요. 결국은 우리가 미디어 분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됐고 학문적인 엄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학문적인 발전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감히 평가하긴 그렇지만 수용자라든지 아니면 양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튜브라든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많은 일반인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것은 옛날부터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 국가도 극장이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화나 드라마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약 등 고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 그다음에 최근 AR, VR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처음에 나왔을 때 혁신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만큼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가장 핫하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야기의 서사 구조가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어떤 미디어의 학문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영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주로 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저런 전통적인 미디어 학문,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AI 기술 융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큼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영상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만들고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영상 제작 영역에 대한 교육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사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문방송학이라든지 미디어에서는 조금 더 어떤 미디어나 언론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고 영상은 영상학을 따로 영화학과라든지 아니면 연극영화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이제 한다는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완벽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환경이 변한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영상을 찍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고 그다음에 짧은 영상, 완벽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그걸 소비하는데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는 그리고 이제는 글을 읽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이런 방식들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미디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영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도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영상을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저는 학부 전공을 영상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영상 연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적화로 나타내고 혹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연구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뭔가 논할 거리를 합리적으로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영상 연구들은 대부분 내용 연구 아니면 수사학, 기후학 등이 병행돼서
이제 해석적인 연구들만 많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공공성, 공익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다 영상 내용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막장 드라마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뭐 과연 그렇다면 이 드라마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공익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되게 공익적인데 재미 하나도 없는 게 그런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도 많은 것처럼 결국은 우리 영역에서도 공공성을 논하고 혹은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을 논할 때 결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교육도 역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사실은 학교에 올 때 뭐 영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다양하게 영상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많은 학교에서 영상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을 원하는데 문제는 제작을 아주 메이저에서 많이 잘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작도 잘해야 되는데 학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작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주변에 영상을 잘하는 분들은 학교에 오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다른 교육 방식은 또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좀 다른 접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 의식 삼아서 좀 다양한 영상 교육에 대한 방식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막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영상 관련 연구나 우리가 커리큘럼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방송학회에서 발간한 학부, 그래서 영상 제작 혹은 뭐 영상이 아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총 연구 논문이 5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죠. 이 5건도 이미지, 뭐 텍스트 분석, 아니면 콘텐츠 특성 분석, 영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편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방법론들은 제목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그럴싸한데 들어가면 결국은 저희가 항상 하는 방법론으로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뭐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연구지만 영상 분야에서는 사실은 뭔가 좀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당연히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뭐 제가 이제 학교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영상 제작 커리큘럼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미디어 학문입니다. 뭐 영화학이나 연극학이 아니고 14개부터 0개까지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노출되지 않아서 개설 교과로 노출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적거나 지금 10개가 넘어가는 데는 학과 단위가 아니라 학부 단위로 운영이 되는 곳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있는 거고요. 학과 단위로 운영되는 곳은 뭐 한 학년당 한두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역시 뭐 현장 실습, 현장 제작 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은퇴하신 분들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어디와 연계해서 뭐 나가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는 걸로 좀 보이고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건 웹 제작이나 AI 융합 제작 등 기술 융합 제작 과목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 외에 영상을 제대로 제작하거나 기획하는 방식의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소셜미디어 스타 만들기 이런 아주 파격적인 제목들의 과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사실 필요성이나 이렇게 뭔가 좀 혁신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과감한 이런 방식의 과목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과목 구성을 해뒀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제 이 서류로만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제작 연구나 과목이 많이 부족한 현상인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교육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이런 제작에 대한 어떤 갈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마 다른 학교들도 곧 수시 모집 시작할 거고 저도 이제 저희 학교도 수시 모집을 해야 돼서 요새 이런저런 문의들을 많이 받는데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문의들이 사실은 무엇을 배우냐고 그 다음에 뭐 장비가 얼마나 있느냐
혹은 뭐 내가 이걸 실제로 제작을 해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 이제 너무나 쉬워진 시기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때 사실 우리 고등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누구나 찍는 영상이 아니라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전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카메라로 인해서 이런 윤리적 기반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영상 실제 제작이나 이런 것과 엮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를 예로 들면, 저희 학교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학생들이 이제 4학년 때 법제 수업을 듣는데 아이들이 영상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권리 충돌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제작이라든지 이런 교육 하나만이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좀 학생들이 직접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실질적인 교육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연구 분야나 다양한 연구 방법론 개발 혹은 연구 동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시작할 수 있는 발판, 이런 것들을 우리 학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학자적인 차원에서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도 좀 듣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화두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상 제작 영역이 확장되게 되면 기존 연구 분야와도 당연히 접목하기가 쉬워질 걸로 보입니다. 저널리즘, 수용자 연구, 산업 연구, 문화 연구, 법 정책 연구 같은 경우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이걸 학문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저널리즘 하면 뉴스가 당연히 될 거고요. 수용자 연구 하면은 뭔가 시청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이용자들이 될 거고, 산업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영상과 접목해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이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권리 침해뿐만이 아니라 진짜 영상 뉴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그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항상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고 자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 수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분야의 교육이나 이런 모호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줄이고 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 영상 이제 누구나 다 만들잖아. 영상을 전공으로 할 수 있겠어? 야, 유튜버가 유튜브 잘 만드는 게 좋지. 니네는 이거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우리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일 수 있는 영상 제작 부분을 좀 소홀히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 교육 영역의 확장의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번 만들어서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영상이 아니고, 너희들이 전공을 한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퀄리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론과 실무의 적절한 비중. 그래서 지나치게 실무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요. 영상 제작 확장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성을 누구나 다 만드는 거니까 너넨 만들지 마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만드는 건데 니넨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교육.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메시지 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미디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이 체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과학적이고 이제 정교한 측정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학회는 보니까 사실은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미디어 콘텐츠, 영상 콘텐츠 이런 연구회가 존재를 하고, 실제로 거기 교수님들 쭉 보면 회장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연구 회장님들도 그렇고 보면 실제적으로 영상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여기에 토론이나 이런 거 초청돼서 이제 가고 하는데, 이런 활성화가 사실은 조금은 더 되면 사실 듣기도 좀 재미있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논의됐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하는 변에서 보면 사실 미디어가 이제 일상이고 누구나 향유하는 영역이 됐는데 이 영역이 일상화되면 될수록 사실은 조금 더 전문화된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컴퓨터 일상화가 돼서 누구나 다 컴퓨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아직도 뭐 코딩이나 혹은 AI나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면 전문적 영역의 인력 양성의 연구나 혹은 교육은 좀 더 필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상의 일상화가 되겠지만 이런 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교육과 이제 전문가적인 이런 교육이나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우리 미디어 영역이 머무르지 않고 환경 변화나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확장되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논의나 이런 인력들의 양성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걸로 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특히 영상 콘텐츠와 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뭐 꼭 이 주제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토론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방송학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부분 좀 논의했고, 오늘 영상 콘텐츠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자유롭게 이제 범위를 좀 확장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 학과 차원이라든지 학회 차원에서 좀 그럼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말씀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변상규 교수님 오늘 수업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문을 받아보고 여러 번 한 5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보통 한 번만 읽어보는데 이번엔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아주 열심히 제가 들었는데 발제문에 보면은 지금 미디어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발전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많은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제 꼼꼼하게 잘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평소에 조금씩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굉장히 거대담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생각을 또 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역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어떤 그 발제 내용에 제 생각을 조금 나름 첨언해서 그렇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교육 쪽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 교육을 발제자께서는 주로 신문, 방송, 언론을 전공하는 이 학과 내에서 교육을 아마 주요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거기에다 조금 추가해서 대중교육, 대중에 대한 미디어 교육까지 약간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중적인 미디어에서 개인 미디어로 그런 현상이 이제 변화되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정말 소비하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집단적으로 소비하는 시절에 비해서 사회적인 일체감 이런 거는 조금 저하되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의 어떤 선택권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미디어의 효용이 또 우리 개인의 미디어 효용은 또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하나의 어떤 인기 있는 콘텐츠가 나타나면은 또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또 다양한 그 포맷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콘텐츠 소비에 집중하는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디어의 세분화와 콘텐츠에 집중하는 저는 공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 이제 혁명 시대가 오면서 빅데이터와 AI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디어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하는 생각은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 이제 발제하신 부분 중에서 아주 세분화된 그 이용자를 연구하고 미디어의 전달력을 과거에 어떤 하나의 단순한 지표로 지표가 아닌 아주 세분화된 어떤 그 지표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이런 방법론, 이게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많이 활용될 거라는 그런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빅데이터와 AI의 어떤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미디어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사례라든지 그런 연관관계는 사실 머리에 크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그래서 뭐 발제자께서 혹시 생각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빅데이터나 AI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영상 제작하는데 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추천이라든지 컨텐츠의 검색을 쉽게 하는데 뭐 이런 빅데이터나 AI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시대의 어떤 개인정보,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더더욱 중요하게 되고 잘못 관리했을 때는 그 위험성은 더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의 개인정보, 그다음에 영상 제작자로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 교육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과가 영상 제작을 좀 많이 하는 그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제작하고 이론이 약간 좀 양립하기 어려운 재능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작은 좀 뭔가 약간 예술적인 감각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론은 조금 이제 이성적인 그런 감각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그 서로 좀 양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도 이론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부 약간 예술적인 감각 쪽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작 교육을 시킬 때 아주 그 기초적인 교육만 시켜버리면은 이미 학생들이 그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유튜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 유튜버를 자기 개인용 페이스북처럼 활용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영상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상당히 예술적인 측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론 부분하고 좀 잘 영양적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학과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주 네이티브 프로슈머 같은 그런 그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제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해서 그 발제자께서 강조하신 제작 윤리 교육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이제 미디어는 계속 바뀌어지지만은 어떤 미디어의 공익성, 미디어가 제공하는 공익성, 사회 후생 효과 이런 부분은 유지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제작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고 이게 아마 미디어 이용자 측면의 어떤 측면의 내용이라고 저는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산자 측면의 교육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 발제자께서 강조하신 윤리적 교육, 즉 생산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미 신문, 방송, 언론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강조되어서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대중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 이외에도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요즘 명예훼손이라든지 거짓 정보, 가짜 뉴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너무나 당연한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플랫폼을 보통 거치게 되는데 이 플랫폼의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요. 대중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할 필요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유튜브가 그런 문제가 지금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점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이 점점 뭐 3D, AR, VR, 메타버스 계속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그에 대해서 파생되는 그런 신기술에 의해서 파생되는 뭐 윤리적인 문제, 다음에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집중해서 학생들에게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상기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작과 이론이 양립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학과가 사실 고민하는 또 문제이기도 하고, 과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는 문제와 또 창의적인 자산을 만드는 방식, 이거를 양립시키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인데요. 뭐 나중에라도 계속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은 부경대학교의 김무규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토론 시간은 미리 공지드린 대로 7분에서 8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부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일하는 김무규라고 합니다. 저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회장님, 도준 회장님, 그리고 전범수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불러주신 건 감사한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영상 제작 교육에 대한 논의를 발제자께서 해주셨고 저희 부경대학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저희는 뭐 그동안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학부로 개편하고 언론정보학과 전공과 휴먼 ICT 전공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네, 정말 뼈를 깎는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실감하고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전공이 전공이 영상 관련된 이론서를 주로 많이 보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전공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러운데 또 안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다가 생각나는 했던 것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이죠. 그래서 좀 답답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사람은 답답하지 않은데 공부는 좀 답답합니다. 발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결국 얘기해서 이제 뭔가 이론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그걸 뭐 영상 이론, 영상 철학, 미디어 철학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대체로 그렇게 분류하는 연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연구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육에 대한 말씀은 뭐 안 드리고, 그런 연구의 특성은 대체로 보면은 자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문 분야나 다른 학문 체계가 아닌 다른 뭐 경제 체계, 사회 체계, 정치 체계와는 달리 갖고 있는 학문 자기 스스로의 목적이죠. 그런 자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또 하는데, 그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하시고 이제 대부분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연구자는 거기에 반응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죠. 환경이 바뀌니까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시는데,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연구가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연구가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게 인식론적인 생각을 하는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면 학문이 현실을 바꿀 것인가, 현실이 학문을 바꿀 것인가 하는 두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또 더불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편중성이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8대2? 예, 7대3?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거의 뭐 0.5대 예, 5대 95 이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고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이제 왜 중요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뭐 저기 그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명확하죠. 예, 우리가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데는 이제 철학적인 그 기반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교육도 예, 실용 교육도 있지만은 연구자를 교육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또 역시 교육이 연구를 바꾼다 보다는 연구가 교육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첫 번째의 경우는 그 학문이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이 가치의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죠.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내용들의 변화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법제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발생되는 현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 앞으로 현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가치의 차원에 관한 문제는 뭐 비판도 하고 뭐 참여도 하고 뭐 규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고려해 보면은 제가 지금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 학문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 실용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 뭐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이쪽에 그 파급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파급 효과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마치 그 소위 말하는 미디어 철학에 관한 공부를 하면은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지만은 이게 뭐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세대 불평등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담론 분석,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이런 모든 분석들이 사실상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소통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를 분석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예를 들어 권력 관계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언어를 분석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의 출발점은 당연히 푸코예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예전에 50년대 이후부터 썼던 그 담론 분석이란 철학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푸코가 언어나 권력 관계 지금의 문제를 분석을 하라고 그 본인이 그런 연구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시 푸코가 그런 책들을 썼을 때는 그렇게 활용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뭐 페어클라우라는 사람이 담론 분석, 푸코의 담론 이론을 그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확립하려고 시도했고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됐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그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언어가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시각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는 푸코가 한 수십 년 전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즉 자기 목적을 가진 철학적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 예로 드리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은 실증 연구에 관한 모든 그 방법론들은 연구 경험론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수십 년 후에 다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그 학문적인 움직임을 추동할 만한 그런 기반이 지금 많이 부재하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발제문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대체로 이제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객관적 증명 방법론이 부족하다. 영상 그 연구에 있어서 또 제작 교육에 있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영상 연구 방법론을 연구해야 되는 수십 년 전에 작업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분야의 모호성으로 인해 그 체계 확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학문 체계에 대한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뒤늦게 준비 없이 예 그리고 학문에서 관리되지 않은 현실이 지금 막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준비도 부족하고 이론도 없고 방법론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반드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푸커가 수십 년, 50년대, 60년, 70년대에 작업했던 담론 이론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 경험론자들이 그 생각했던 그런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디벨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몇십 년 전에 수여를 받았어야 될 그 피가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 현실. 예. 물론 제가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관리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객관적 증명의 방법론이 없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통감합니다. 근데 저는 객관적 증명의 필요가 없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객관적 증명보다는 예, 창의적 성찰이 더 중요하다. 학문 연구에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독주하고 있는 실증주의 연구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모규 교수님은 이제 미디어 철학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너무 트렌드에 쫓아가는 그런 좀 현상보다는 좀 더 중심을 갖고 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외려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좀 다시 짜는 형태로 가는 건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인터랙티브 사이언스학과의 김장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장현입니다. 일단 우리 미디어 미래 특별위원회를 만드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준호 회장님과 전범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글로벌 융합학부라는 새로운 학부를 2019년에 출범을 해서 세 개의 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케이스를 공유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부는 4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I 융합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전공, 그리고 컬처 앤 테크놀로지 전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설계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은 1학년 선발은 50명을 하고 있고 2학년은 전공별로 20명씩을 타과에서 전과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60명 내지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타과에서 전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학부장을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타과에서 올 때 저희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기소개서도 받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실기 시험까지 보기 때문에 타과에서는 최상위 학생들이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얼마나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미움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묵히 지금 이제 학부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도 미디어에 관련된 기존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술대학에 보면은 그 영상을 다루는 영상학과가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미술, 뭐 음악 등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다루는 학과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무용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제 신문방송학과가 되겠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융합 학부를 디자인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한 가지 원칙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현재 있는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직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박성순 교수님께서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소셜미디어 스타 만들기, 뭐 이런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연구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4년제 그 연구 중심 대학에서 너무 경박하고 가벼운 제목은 아니냐라는 비판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한 번 제가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 실버 버튼을 받는 유튜버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학생들의 미래를 마냥 무시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커리큘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전공의 주임 교수님을 MSU에서 커뮤니케이션 박사를 하고 CJENM의 그 컨텐츠 담당 상무를 하셨던 이주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커리큘럼 구성의 전권을 드렸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만약 학생들이 몰리면 분반을 무제한 제공하는 방향으로 첫 2년간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 전공의 커리큘럼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글로벌 융합학부 내에 한 전공으로서 컬처 앤 테크놀로지 융합 전공을 두고 기존의 예술대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없는 과목을 위주로 커리큘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전공의 계통은 전공 코어와 전공 심화 두 가지 분류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이건 학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이나 인문 과목들을 주로 이제 1, 2학년에 배치를 하고 있고, 횡적으로는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할 친구들은 이걸 듣고요. 컨텐츠 테크놀로지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주로 개발 과목들을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컨텐츠 테크놀로지 트랙을 넣었고, 그 다음에 마케터나 또 요새는 또 컨텐츠 마케팅에도 뭐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결합된 과목들, 그리고 직접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소셜미디어 스타 만들기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서 컨텐츠 비즈니스 트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문화 연구에서 파생된 좀 깊이 있는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문화 분석 트랙, 이렇게 4가지로 트랙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만 4년 정도 운영을 해본 바로는 사실 단기간에 그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들로 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전임 교원을 급히 채용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실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분들을 위주로 겸임 교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임 교원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강의 평가 점수가 타 학과나 타 전공에 비해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동등한 수준으로 나와서 좀 한숨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온 이러한 시도가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컨텐츠 시장이나 앞으로 미디어 시장이 변화하는 방향에 있을 때 현재 교수진이 갖고 있는 역량에 학생들의 역량을 그대로 투사하게 되면 미래에 그 학생들이 일하게 될 일자리에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전적인 제목들과 도전적인 내용들로 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경제학과를 가면은 1학년 때 경제 원론을 배우고 2학년 때 미시거시를 배우고 3학년 때 산업조직론을 배우는데 도대체 글로벌 융합학부는 계통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런 비판론 저희 열심히 듣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의 개편을 지난 4년간은 매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자리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전체적으로는 교양 학점에서 15학점을 빼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본 역량을 교양의 일부로 편입해서 학생들이 머신러닝 기초까지는 전교의 모든 학생들, 다시 말해서 유학 동양학과 학생들까지도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과목들을 이수하고
저희 그 글로벌 융합학부의 컬처 앤 테크놀로지 트랙에 탑승하도록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4년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의 모델이 옳다 그르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항상 취업률에 목을 매는 입장에서 무언가 인문사회 캠퍼스가 장기적으로 겪어온 취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그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전공을 설계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컨텐츠 변화가 있거나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와도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교류하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런 학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커뮤니케이션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교원 50여 명 중에 한 서너 명만 지금 인문사회 교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인문사회적 관점을 반영을 해서 테크놀로지를 얻는 이런 도발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한 3, 4년 뒤에 맞게 될 그 취업률이라는 냉정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 여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수들의 역량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직업을 기준으로 교수가 변화하고 커리큘럼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학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사례 공유를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의 김장현 교수님 토론 말씀을 잘 들었고요. 김장현 교수님, 제가 알기로 학부는 또 경제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제학,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미디어 뭐 이런 쪽을 두루두루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잘 짜신 것 같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좀 네, 네. 추후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김장현 교수님 토론 들었고요. 다음은 장지윤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장지은이고요. 제가 올해 3월에 이곳 전북대에 왔는데,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오늘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엄청 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신방과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곳도 지방대 소멸 위기와 이제 맞물려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디어학이라는 미디어 학문 분야의 변화와 더불어 되게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부경대도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북대도 이제 지금 뼈를 깎으려고 칼을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게 임용된 이유도 이제 제가 약간 융합전공, 저는 기술 경영을 박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 뭔가 내용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저를 채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좀 한 학기를 지나면서 느낀 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굉장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고 많이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에 진짜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분야인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학부생들의 교육, 그리고 대학원생의 교육,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너무 다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학에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뭔가 일단 제가 이제 학부생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그들은 진짜로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에 진짜 많은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뭔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늘려가지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영상을 제작해보고 볼 수 있는 이제 과목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캡스톤 디자인으로 그렇게 단기적으로 영상에 관련된 이제 커리큘럼을 제공을 했을 때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제 저희 신방과가 내년부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이제 이제 학과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기술 친화적인 부분도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분야를 좀 같이 학부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제 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좀 또 고민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뭔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코딩에 관련된 부분이 미디어 학과의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한테 이제 좀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러한 변화가 이제 미디어 분야 이제 저희 분야에서만 있는 고민이 아니라 사실 사회대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넘어서 대학 전체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회대 다른 교수님들이랑 또 대화를 해보면은 행정학과에서는 또 이제 학생들이 이게 입학을 할 때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행정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또 고민이 많으시고, 사회학 분야에서는 또 이제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여러 전공에 이제 그 내용을 걸치고 있다 보니까 그 사회학이라는 전공 자체의 존속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발제를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지금 한 학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이러한 고민을 조금 더 윗단에서 많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뭔가 명제를 조금 더 윗단으로 올려가지고 다 같이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봄철 학술대에서 이제 최미등 교수님이랑 이창준 교수님이 해주셨을 때 이제 최 교수님 발제를 듣고 뭔가 이제 교육에서는 중심을 잘 잡자라는 제가 생각을 했었고, 이창준 교수님 발제를 듣고 나서는 제가 뭔가 연구 쪽에서는 조금 더 도전 의식을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좀 더 융합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성순 교수님 이제 발제를 듣고 나서는 뭔가 이제 중심을 잘 잡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상 콘텐츠를 적절히 이제 다양한 교과목에 이제 융합을 시키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영상 제작을 윤리교육에 이제 접목해서 좀 하면은 되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윤리교육과 이제 뭔가 그런 저작권 교육을 같이 할 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이제 접목해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학기 동안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발제를 듣고 이제 느꼈던 소감을 이렇게 좀 공유 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지윤 교수님, 학교 가신 지 오래된 느낌인데 한 학기밖에 안 되셨나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전북대 신문방송학과에 지금 계시고 아마 학과 이름이 내년부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뀐다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김무규 교수님이 이제 푸코의 그 언어에 대한 분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금의 언어는 또 영상 언어니까 그런 영상적인 또 중요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전북대도 사실 지방 굉장히 주요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위기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지방대가 가야 될 방향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커리큘럼을 이제 주요 대학과 동일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차별화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저도 이제 학회를 좀 돌아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주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아까 이제 김장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한동대 지금 모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대는 완전히 전공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학생들이 몰려왔다가 몰려나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굉장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학생들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보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으로 가는 건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장지윤 교수님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다음은 미디어 미래연구소의 이창구 박사님 저 토론문을 저희가 영상으로 사전에 녹화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이창구 박사님. 네, 네, 영상 보이실까요, 교수님들?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창구입니다. 방송학 연구와 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고 제가 교육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다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중간 형태이긴 하지만 산업 현장과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는 2050년을 준비하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 분야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와 대전환기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교육은 변화의 핵심 전략으로서 후속 세대를 변혁적 주체로 형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개인의 성공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협력적, 변혁적 주체를 형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대에 따라 특정 트렌드가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십수년간 교육 트렌드는 직업교육, 즉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의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 배양이 중요했고요. 최근에는 전 산업이 융합됨에 따라서 교육도 일부 영역에서 융합이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적 역량과 융합적 사고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5년까지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직업이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을 넘어서서 협력적이고 변혁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교육, 새로운 일자리에 제고되는 필요한 역량을 언제 어디서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들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를 토대로 산적한 문제들을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이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역량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된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의 역할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이미 학교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서 벗어나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판 능력, 습득된 지식과 정보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적과 융합적 사고, 이를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과 협동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학은 타학문에 비해 더 많은 변화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방송학에서 다루는 미디어 없이는 살아가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진일보한 기술을 토대로 더 많은 학문과 융합되고 더 많은 산업과 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디어 그리고 방송학입니다. 그만큼 방송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학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문입니다. 또한 이를 교육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갖출 수 있는 것, 분석적 사고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의 융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융합 과정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보다 진일보한 리터러시 교육이 저는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융합 과정을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 커리큘럼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융합이 된 형태의 교육, 그리고 방송학 본연의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목표가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이라면 단기적으로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교육 목표가 융합적 인재라면 또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면 중장기적으로 기술적 역량 제고 교육에 덧붙여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구 박사님. 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사전에 녹화된 자료로 보다 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창구 박사님 말씀에 이제 방송학 교육에 대한 얘기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학으로 과연 이 학문의 바운더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디어라든지 컨텐츠를 포괄하는 형태로 정체성을 좀 넓혀야 될지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스킬이나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인식이라든지 시야라든지 또는 그 관계적 소셜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 저희가 5분의 지금 토론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만 더 들으시면 이제 마무리되니까요. 좀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준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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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 미래 방송학 특위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방송학에 대한 근본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또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위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 정신없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좀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에 다시 온 느낌이고 여기서 또 갈무리를 잘 해서 어떻게 또 잘 융합을 해 나가고 새로운 그 미디어 학과를 좀 선도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같이 해주셔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제가 드렸던 얘기 중에서는 사실은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미디어 또는 방송학에 녹아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학회에서는 또는 또는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런 발제를 했었는데 뭐 잠시 요약을 하자면 사실 계산 사회과학이라는 그 용어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들어왔어요. 이제 소셜 사이언스 및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이제 결국 사회과학이 계산 사회과학이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이제 왜 결국에는 설문이나 실험 전통적인 방법 외에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론을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더 실험이나 이제 설문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고민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그 급부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에 들어왔어. 이런 운동들이 최근 10년간 되게 활발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피크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웬만한 젊은 학자들은 사회과학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제 계산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사회과학에 융합되어서 뭔가 그 어떤 걸 한다는 것이 예전처럼 뭐 반감을 갖거나 이제 좀 다른 학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되려 정통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오늘 논의했던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오늘 논의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에 관한 또 새로운 꼭지를 들고 오셨고 제가 이제 봄철에 얘기했던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또 꼭지를 얘기했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거 꼭지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좀 오늘은 고민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선 주로 내용 분석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제 진짜 그 원래 계산 사회과학에서 활용되고 있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던 방법론들이 실제로 적용돼서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1, 2년, 3년, 최근 3년의 일이고요. 지금 해외 논문이 아니라 한국 논문에서는. 그리고 예측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형태고, 근데 전통적 틀에서 좀 벗어난 논문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일부 방송학회라든가 이제 언론학회라든지 이제 전통이 있는 이런 그 학부에서는 좀 실리기가 되려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좀 특별호를 좀 마련해서 더 많은 신진학자들이 미디어 분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동의가 많이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 차원에서 또는 학회 차원에서는 다른 학문 분과와 어떻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까, 이런 것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컨텐츠 중에서도 영상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사실 영상 컨텐츠를 데이터로 봤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엔 담론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가 데이터가 돼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고, 이제 영상이 요즘은 데이터로 보고 비정형 데이터로 보고 그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고 뭐 그 하는 기법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하고, 이제 그 영상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분석한 영상을 어떻게 미디어 이론으로 뭐 증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그 논문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에 녹일까, 이런 걸 고민했었는데, 오늘 우리 그 박선순 교수님께서는 이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 레벨에서는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럼 왜냐면 이제 결국 그 제작하는 영역까지 미래 방송학의 주요 꼭지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영역을 넓혀야 될 것인가라는 조금 느낌이 들었고, 왜냐면 이미 많은 꼭지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문화 콘텐츠 학과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또 광고 홍보학과가 또 따로 있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의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 학과가 또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다 따로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제작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문화 콘텐츠에서 조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인터랙션하고 이런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그 테크 관련해서는 HCI 학과가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홍보랑 어떻게든 엮이면 광고홍보학과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 정보사회 미디어학과는 조금 미디어 영역을 포괄하긴 하지만 좀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녹여낸 미디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형태고요.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제작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절한 제작 역량 교육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우리가 뭐 결국은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본다면, 이제 신문방송학과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가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도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상당히 많은 학과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디어 제작 리터러시가 하나 더 들어가면 이제 딱 4꼭지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 그 4개 안에 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에 이제 너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학과는 모든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학교마다 학과마다 조금 특성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특성화 시킨다는 것이 뭐 너는 이걸 좀 특성화시켜, 너네 학교는 이걸 좀 특성화시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제작에 조금 특성화되어 있고, 어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좀 정보 쪽에 특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면서, 특화가 좀 잘 된 학과가 종국에는 조금 이렇게 뭐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종국에는 이렇게 좀 채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결국에는 학교 모든 학과가 이제 모듈화를 고민할 것이고, 그 모듈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까. 오늘 김장 교수님 얘기해 주신 이제 그런 모듈 안에서 어떻게 또 믹스 매치할 것인가.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학과가 가진 에셋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에셋을 가지고 어떻게 믹스 매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4가지 꼭지를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하면서 어떤 꼭지에 좀 특화를 시킬까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계속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들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작과 이론의 양립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이론 교육, 적절한 제작 교육은 어디까지인가? 결국은 아까 또 장지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학원과 학부와의 괴리, 그러니까 대학원에서는 여전히 그 논문을 쓰는 영역은 상당히 예전 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답보를 하고 있는데 또 학부에서는 상당히 아주 최신의 것을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안에 이제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올 직업에 대한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없던 공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공간 크리에이터와 같은 수업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강사를 어디서 섭외할 것인가, 이런 걸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바쁘고,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걸 조금 공격적으로 요청을 해야겠다. 물론 이제 본부와 소통할 때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그 소통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면 저희 학과 실습 수업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이만큼 목젖까지 올라오는 목소리는 그럼 그러려면 4년제 왜 왔어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은 트랙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오늘 좀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트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실습 위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를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빼주고 결국은 선택권을 열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또 데이터 사이언스가 또 무조건 그 데이터 리터시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하는 것보다는 또 그냥 선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필요한 건데도 이걸 꼭 해야 돼라고 하면 또 학생들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려 다 선택으로 열어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교도 플랫폼, 학과도 플랫폼, 결국 수업도 좀 플랫폼화 시켜야겠다는 힌트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보다 수업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막 무료로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현타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차라리 수업 자체를 좀 플랫폼화 시켜서 나보다 좀 괜찮은 콘텐츠를 잘 짜집기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수업이 조금 더 이제 산업 영역이랑 이렇게 좀 끌어당겨서 실제 문제를 제공하고 풀 수 있게 뭐 에리카에서는 뭐 ICPBL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강요보다는 선택에 의해서 수업이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산업과 좀 연결해서 실제 문제를 가져와서 풀게 하고 대신에 이제 좀 강의는 좀 뭐랄까 더 잘하는 사람 거 있으면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잘 만드는 수업을 플랫폼화 잘 시키는 학과가 앞으로 되게 유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학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제가 막 결론을 내리고 이런 토론이 아니라 그냥 계속 화두를 던지는 식의 토론이 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아직은 저희가 그 정립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송학회 내년에도 이런 특위로 이제 미래 방송학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또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네, 계속해서 이런 자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준 교수님 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모든 내용들이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중요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업의 플랫폼화는 좀 학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메타버스라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거는 어차피 교수 자원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질적으로 좋은 그런 역량은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학교별로 좀 특성화하는 형태로 가면 굉장히 좋겠다. 뭐 우리 도준호 회장님 소속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또 제작이나 뭐 아나운서나 이런 쪽으로 또 많은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학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갈 수도 있고 영상 제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게 희망적이긴 한데 또 현실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숙명여대 이민아 교수님의 커멘트를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이민아입니다. 한국방송학회 미래방송학 아젠다 특별위원회 여러 선생님들 모이시는 자리에 저는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매우 아쉽고요. 저는 따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방송학 연구자들로 그리고 교육자들로서 함께 모여서 무엇에 대해서 연구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7년 경성방송국이 개국한 그 해부터 우리나라 한국방송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2027년 한국방송 100주년이 됩니다. 최근의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는 1927년으로 봐야 하는지 1947년으로 방송의 시작을 봐야 하는지 논의가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방통위와 방송학회 등의 그 다수의 의견은 1927년 경성방송국으로부터 시작해서 27년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미래방송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100주년에 대해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데요. 1927년 방송이라고 했을 때 제가 특히 주목하는 건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방송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가 좀 다른 용례로 2000년을 넘어서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브로드캐스트 yourself입니다. 방송사들이 방송을 하던 그 100년 전에 보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 방송 생태계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개인이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이 사용이 된 것이지요. 특히 구글의 유튜브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의 유입 그리고 공유되는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다들 지적하셨을 것 같지만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들도 좀 더 익숙하게 방송으로 우리가 방송으로서 방송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7년 한국방송 100주년을 앞에 두고서 그래서 앞으로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지금 우리는 무엇에 더 주목해야 하고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한국방송 100주년이라는 용어 대신 방송문화 100년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는데요. 방송 서비스 유형이 다양해지고 참여하는 방송 사업자도 다양한 유형이며 그리고 방송 이용의 형태 역시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방송 100주년보다 방송문화 100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간 100년 동안에 있어왔던 방송이 변화시킨 것들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저는 이제 100년에 다가오면서 방송학에서 연구해야 하는 주요 방향이 주어진 것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으로서 방송이 바뀌고 있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이든 뉴스이든 선택과 이용을 동시에 함으로써 개인 경험이 스스로 개인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방식으로 방송이 바뀌고 있다. 다양한 개인들의 이런 개인 경험의 구조화에 따라 사회 역시 구성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규범과 가치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 주목해서 기존의 방송학 연구가 선택과 이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인 경험의 구조화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개인 경험의 구조화의 층위에서 사회의 관계와 그리고 규범과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조응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송의 변화에서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고 이 미디어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수업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고 방송문화 100년 앞으로 27년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도 이러한 방향에서 좀 더 연구에 매진하고 학생들과도 함께 학생들 스스로가 경험하고 구조화해내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 선생님들 의견은 따로 유튜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아 교수님, 네,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마치 오늘 참석하신 것처럼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그다음에 연구 분야가 조금 다르게 트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에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분 남았는데 다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진호 박사님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진흥재단 최진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세미나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성순 교수님 발제를 직접 듣거나 발제문을 보고 난 뒤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이 제목만 보고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을 이게 발제를 해주실지 되게 궁금하긴 했는데 듣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저희 전공 영역이 또 이 방송 영상 제작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미나 취지에 맞게 학회 구성원들이 함께 생각해 왔으면 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공지문을 보니까 거의 기획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 의도 보니까 우리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뭔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서는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 그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어떤 성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뭐 어떻게 보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되게 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모호하고 어려운 매우 중요한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접했을 때에 가장 먼저 듣는 표현이 학문의 십자로입니다. 아마 지금도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배우고 있을 거고, 교수님들께서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죠. 심리학, 뭐 행정학, 영문학, 통계학, 지금은 컴퓨터 공학까지 이 접목이 되었죠. 우리 학문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어떤 이론적 자원, 또 방법론이라는 어떤 이 도구를 잘 활용해서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죠. 이런 자원들을 잘 최적화하는 것이 우리 학문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빌려오긴 빌려오고 빌려왔지만 그 빌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서 잘 설명하고 예측하고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우리 학문의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생각해 보면 그 최적화가 오히려 이전에 비해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디어 환경이나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천착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뭔가 최적의 방법인 양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능이고 트렌디한 걸 하면 되게 학문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또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은 우리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배우고 있던 인접해 있던 어떤 이론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쇠락하는 느낌이 들고요. 이 방법론은 오히려 되게 부흥하는 느낌이 들고요. 사회적인 어떤 실천, 이런 실천의 영역은 아예 잊혀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따라가기에만 급급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어떤 분절된 사고가 우리 학문의 다양한 정체성을 좁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무언가 규정하고 명명할 때 되게 단순할수록 좋죠. 쟤는 저런 사람, 우리 학문은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편해요. 과거 우리 학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흔히 같은 학문을 하면서도 뭔가 서로 전공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그 서로의 전공이 무엇인지 뭔가 묻고 한두 단어의 어떤 대답을 듣기를 우리가 원하죠. 근데 학문이라는 게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뭐 결은 같지만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 OTT, 유튜브, 이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어떻게 이것들을 뭔가 진행하고 규제를 해야 되는지, 특히 규제 문제에서 특히 그렇죠. 시장을 어떻게 획정해야 되는지, 혹은 뭐 뭔가 시청률을 산정했을 때의 통합 시청률은 이것들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산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의 미디어 환경만 봐도 이렇게 복잡하고 구분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무언가 자꾸만 분절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문이 좀 더 쪼그라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방법들이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과거에도 방법론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이제 또 교수님들을 뽑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뭔가 또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칭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우리는 그게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전공명을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저널리즘 전공자도 시청률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방송 뉴스의 어떤 텍스트나 아니면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도 또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명명하고 칭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되게 분절화시키는. 우리가 우리의 학문의 정체성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체성을 하나로 뭔가 좁게 가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더 확장하기 어렵고 점점 쪼그라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질문이나 고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학회의 어떤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제목만 봐서는요. 네. 이 제작 환경의 변화라고 하면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도 좀 포함이 되려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MBN이나 YTN 같은데 실제 방송 현장에서 AI를 도입했죠. 그래서 MBN에서는 뭐 AI 앵커, 뭐 최근에는 뭐 AI 기자까지, YTN 플러스였나요? 거기서는 AI 아나운서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 영상 기획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도 AI가 기획을 하는 것도 벌써 하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전 일입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이번 대선 때에 이프렌드와 같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개표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집에서 방송을 보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인 거죠. JTBC나 SBS 개표 방송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VR과 AR을 결합한 어떤 혼합 현실, 확장 현실 그런 기술을 활용했죠. 그래서 JTBC였던 것 같은데요. 이 전직 대통령들을 되살려 새 후임 대통령에게 역사적 어떤 비전을 설명하고 새롭게 뭔가 당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분들이 했던 멘트를 다시 뭔가 지금 현재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새로운 방송 영상 제작 기술의 변화가 이 현상을 우리가 많이 접하긴 하지만 학문 영역에서는 어떤 연구와 교육의 어떤 발전을 찾아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교육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떤 형태로든 뭐 세미나든 학회 어떤 분과의 지원이라든지 뭔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준다면 보다 좋은 연구, 보다 좋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어떤 정체성을 고민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박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분절화된 아이디어 사고로는 이 복잡한 사회를 연구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좀 기술적인 환경 변화를 좀 융합해서 좀 입체적인 어떤 또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널리즘을 좀 연구하는 박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게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토론인데요. 우리 동덕여대 최미등 교수님, 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미래방송학 아젠다 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 때 뉴미디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었습니다. 당시 그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세계 상위권 대학의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발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 속에서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세미나 이후에 계속해서 QS 평가 상위권 대학의 커리큘럼 분석수를 늘려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전히 저널리즘 관련 교과목이 가장 많았고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방법론에 관련된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술학과 연계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이 가장 많았는데요. 먼저 저널리즘 관련 교과목 안에는 단순히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실무 교육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나 또 데이터 저널리즘 수업 등이 다 실기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또 예술학 연계 커뮤니케이션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과도 와닿는데요. 영상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콘텐츠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술적으로 제작할까에 대한 그런 교과목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국내 방송학 교육도 영상 제작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순 교수님 발제 내용에도 어떤 학교가 몇 개의 영상 관련 수업을
개편하고 있는지가 보여져 있었는데요. 저는 관련 과목의 수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니라 교과목을 조금씩 더 세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님 말씀처럼 이제는 집 거실에서 다 같이 콘텐츠 안 보고 방 안에서 혼자 보고 또 이동하는 시간이나 남은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영상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막이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타이포그래피 수업이나 이론이나 실무 수업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올림픽 때 한국 선수 이름을 자막으로 넣을 때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요소가 담긴 그 글꼴을 사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글꼴이 중국에서는 업소, 가게 그 간판에 자주 사용되는 글씨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꼭 타이포그래피 수업이 아니더라도 이 타이포그래피 이론이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전문가적 역량이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덕여자대학교도 타이포그래피 수업은 없지만 썸네일 제작 실습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이포그래피 수업도 진행이 되고요. 또 썸네일 제작 실습은 1시간 분량 혹은 뭐 30분 분량의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영상을 예고편으로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예고편 중에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자막을 입혀서 하나의 썸네일로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영상 수업이다 하면은 카메라를 틀고 켜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니라 타이포그래피나 뭐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특수 효과 혹은 조명 활용법까지도 좀 세분화해서 만드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연출하신 황동혁 감독님이나 우리나라 최초로 드라마 팬덤을 만든 그 드라마 다모 제작자이신 이재규 감독님 다 신문방송학과 출신이신데요. 공통적으로 콘텐츠 비판이나 제작 수업을 좀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창구 박사님 토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비평법을 좀 더 많이 교육해야 된다는 이창구 박사님 토론 말씀 듣고 또 제작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공유해 주신 이창준 교수님의 토론 말씀을 들으면서 제작 이전에 비평이나 분석 수업을 늘려가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분석하고 비평함으로써 어떤 점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적어도 이론적으로나마 깨닫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면 훨씬 더 역량을 갖춘 영상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학문의 십자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학문의 십자로가 아니라 여러 학문의 정착지로 우리 학문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학문만의 정체성을 반드시 유지는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학문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동시에 시대적인 변화 속에 정체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문이 되길 바라고 또 저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덕여대 최미등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교과목을 좀 연관시켜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는 비평 과목을 좀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절대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학회 차원에서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게 쉽지 않은 토론회인데요. 무려 한 분의 발제와 9분의 토론이 있었고 이제 세 분은 또 사전에 녹화된 말씀으로 들었는데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되고 좀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송민정 교수님이 여기 잠깐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송 교수님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네. 네, 없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값진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송 네. 교수님도 나중에 좀 같이 토론하고 좀 의견을 나눴으면 더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순 교수님이 토론 말씀 들은 거를 좀 정리하시면서 좀 결론을 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네, 여러 스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거의 모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그 변상현 교수님이 나가시긴 하셨는데 질문을 주셔서 AI나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 제작 요소에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를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AI가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했다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도 가장 좋아하는 배우 뭐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기획 구성된 작품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어쨌든 간에 성과들을 얻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또 어떤 비평 수업이라든지 제작 이전의 분석 수업 확대에 대한 최미등 교수님 말씀이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작과 이론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들을 조금씩은 우리가 융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생들이나 미디어 분야에서 제작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해서 다 잘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거를 좀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고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조금은 더 정제되고 전문성 있는 능력 확립, 그리고 결국은 아이들이 그냥 봤을 땐 에이 저거 누가 못 만들어 하면서의 비평 비판인데, 이것이 사실 실제로 겪어봤을 때 이 비평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적이고 잘 만드는 제작 능력 확립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뭐 좋은 말씀, 그다음에 좋은 여러 가지의 소개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딱 원래 준비된 시간은 3시까지였는데 거의 3시에 딱 마무리하는 정확하게 그렇게 일정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중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좀 시야를 저희가 약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영역까지 좀 전환을 시켜본다면,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영상 제작, 영화를 포함한 그런 교육기관 뭐 50위까지 나타난 자료를 봤더니 한국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제 주로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대학이 대부분 그걸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이제 최미등 교수님, 뭐 이재규 감독님이나 황동혁 감독님,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나영석 PD나 김태호 PD나 또는 봉준호 감독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학부 때 수업을 잘 들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과연 된 건가? 뭐 이런 사실 궁금증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만큼 지적 자극은 좋겠죠.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학부 교육의 부분의 차원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연구는 좀 사회에 필요한 어떤 역할을 좀 해주는 걸로 좀 우리가 좀 주도적인 어떤 능동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마무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못다한 말씀들은 다음 뭐 하여튼 또 여러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좀 노력이 지속되고요. 또 방송과 관련된, 미디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좀 저는 같이 연결되고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오늘 좀 보람 있는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